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국 노동 환경 정말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네, 그렇죠.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노랑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안, 이게 통과되면서 정말 관심이 뜨겁잖아요. 네, 상징성이 아주 큰 법이죠. 거기에다가 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사업장 감독 방향을 확 바꾼다고 발표했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어휴, 정말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고용노동부 자료는 물론이고 위치백과 정보, 또 여러 노무법인 분석 자료들, 언론 기사들, 전문가 유튜브 영상까지 KDI 같은 국책연구기관 칼럼이나 경영계 보고서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가 쭉 훑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들, 그 핵심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법 개정 소식들 속에서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요. 그냥 정보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속뜻을 같이 파헤쳐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그 법안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바로 노랑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죠. 맞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 8월 말에 국회를 통과했고 9월에 공포됐습니다. 근데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이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 바뀐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변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가 그 노조조합이 교섭할 수 있는 상대방, 즉 사용자 범위를 넓혔다는 거. 네,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노조 활동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배상 청구하는 걸 좀 제한했다는 거.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확대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사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 그러니까 원청만 사용자로 보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쓴 회사. 네, 근데 이번 개정으로 그게 달라졌어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같은 아주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그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영향력, 그게 기준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플랫폼 배달 라이더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배달 대행업체랑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배달 수수료나 업무 방식 같은 걸 정하는 건 거대 플랫폼 기업 본사인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그 플랫폼 기업 본사를 상대로 교섭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이야, 그야말로 진짜 사장 나와라.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거군요. 와, 이거는 정말 하청,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 같이 기존에는 교섭 상대 찾기가 참 애매했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변화겠네요. 그렇죠. 상당한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제 반대편 입장도 봐야 하는데요. 경영계 자료들 보면 이것 때문에 원청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진다. 법적 분쟁만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가 아주 크더라고요. 네, 그런 목소리도 많이 들렸죠. 맞습니다. 경영계 쪽에서는 이 사용자 범위가 너무 모호하게 넓어지면 현장에서 혼란만 커지고 뭐든지 다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청 노조가 원청한테 직접 교섭 요구하고 만약에 파업이라도 하면 생산 차질이나 경영 마비까지 올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일리가 있는 걱정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노동계는요. 그동안 형식적인 계약 관계 뒤에 숨어서 사실상 다 결정해온 원청한테 드디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계기다. 이렇게 아주 기대하는 분위기고요. 해외 사례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공동사용자라는 법리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원청의 사회적 책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우리나라 법 개정이 이런 해외 사례들과 앞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도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이건 어떻습니까? 예전에 쌍용차 파업 때처럼 회사가 노조 활동에 대해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큰 사회적 문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 개정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요.
법원이 노조의 쟁의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개별 조합원이나 간부에게 물을 때는 각자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라고 명시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파업 참여했으니까 너도 책임져? 이렇게 뭉뚱그려서 연대 책임을 묻는가 어려워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훨씬 어려워진 거죠. 예를 들어 파업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사람이랑 그냥 평화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랑은 당연히 책임 범위가 달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걸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이건 확실히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고 조합원 개개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이네요. 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업 쪽에서는 반발이 있죠. 아니,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너무 막는 거 아니냐. 또 불법 파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서 오히려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아예 막히는 건 아닌데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누구에게 얼만큼 책임을 지울지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노동계는 합법 파업 보장에다가 샀다고 보고 경영계는 기업 손실 복구는 더 어려워지고 노사 갈등만 심해질 거라고 우려하는 거죠. 이 법안이 왜 21대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되면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서 통과되기까지 그렇게 극심한 논란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련 판례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죠? 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사건 2010년처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나 또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조 사건 2022년처럼 조합원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그런 판결 흐름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만 해도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데 사실 노동환경 변화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내주신 노무법인 자료나 전문가 분석 영상을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들이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몇 가지 더 짚어볼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괄임금제 금지 추진이에요. 아, 포괄임정제요? 이것도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관련 있을 텐데요? 그렇죠. 실제로 일한 시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는 게. 이 관행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실제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와, 만약 이게 진짜 근로기준법에 딱 명시가 되면 특히 IT 업계나 사무직에서 진짜 만연했던 소위 공짜 야근, 관행 이거 확실히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네, 제동이 걸릴 수 있죠. 근데 동시에 기업들은 임금 체계나 근로시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어요. 실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논의 본격화. 이것도 정말 뜨거운 주제죠. 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현재 주 40시간에서 장기적으로는 36시간까지 줄이자 이런 방향이고요.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정 시간은 그대로 두되 기업들이 알아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하자. 약간 이런 입장 차이가 있죠. 국제적으로도 주 4일제 실험하는 곳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점점 확산되는 추세예요. 아이슬란드 공공부모 실험에서는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노동자들 삶의 질은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민간 기업들이 실험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벨기에처럼 아예 법으로 만든 나라도 있고요. 장점으로는 당연히 워라밸 좋아지고 스트레스 줄고 생산성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환경에도 좋다면서요. 탄소 배출이 준다고. 네, 그런 예측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가장 큰 게 임금 깎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중소기업들은 이걸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 서비스업처럼 계속 운영해야 하는 곳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사회적인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고령화되고 있고 또 국민연금 받는 나이도 점점 올라가니까 정년 연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문제죠. 단계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예상이 많던데요. 그렇죠. 아마 단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정년만 그냥 늘려놓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인력 인건비 부담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년만 밀리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임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해요. 예를 들면 직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 피크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무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임금 체계랑 인사관리 시스템 전체를 같이 손봐야 한다는 거죠. 일본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네, 이렇게 굵직한 법 개정이나 정책 방향이 큰 그림이라면 이제 이걸 정부가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할 거냐 이 문제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침 고용노동부가 2025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나요? 네, 가장 큰 특징은요. 이전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노동 분야 감독이랑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을 따로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합쳐서 통합하고 연계해서 실시한다는 점이에요. 아, 노동이랑 안전을 같이 본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터진 개별 기업을 뒤늦게 쫓아가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취약한 업종 중심으로 미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식을 보니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아주 감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그런 사업장은 노동 문제랑 산업 안전 이슈를 싹 다 묶어서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죠. 예를 들어 주신 걸 보면 상반기 중에 임금 체불이나 중대재해가 잦은 건설업종에서 고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딱 찍어서 그 기업들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고나 제보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미리 골라내고 예방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늘리겠다는 것도 중요해요.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아예 그 업종 전체에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감독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바뀌는 모습이죠. 새로운 산업 형태에 대한 관심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기업형 유튜버 소속사나 웹툰 제작사 같은 곳들. 최근에 막 커졌는데 노동 관계가 좀 불분명하거나 열악한 곳들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별근로 감독 나가는 기준도 예전보다 좀 명확해졌어요. 아,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안에 법 위반 3건 이상으로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봤다거나 5억 원 이상 대규모 체불이 발생했다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별감독을 검토하는데 이때 노동이랑 산업안전 합동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감독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동시에 상습적인 위반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런 강력한 감독 기조가 모든 사업장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좀 봐주는 부분도 있어요. 아, 영세 기업이나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배려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막 적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노무관리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또 구조적으로 취약한 업종이라고 해도 바로 감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먼저 주고 그래도 안 되면 핵심 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컨설팅까지 연계해주겠다.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했어요. 소위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들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감독 품질 자체를 높이려는 노력도 보이네요. 근로감독관 전문성을 높이는 인증제 도입이라든지 감독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한다든지 드론 같은 첨단 장비도 활용하고요. 전반적으로 법 집행은 제대로 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으려는 고민이 느껴집니다. 네, 이런 감독 강화 흐름이랑 같이 봐야 할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이라고 하죠. 이 법의 실제 판결 동향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고 나서 이제 판결들이 좀 쌓였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경영계 보고서 같은 걸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여요. 2024년 말 기준으로 1심 판결이 31건 나왔는데 유죄가 29건이면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이네요. 네,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실제 대표이사가 감옥에 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딱 4건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어요. 아, 실형은 그렇게 많지 않군요.
그럼 실형이 나온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 실형,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 선고된 사건들을 뜯어보면요. 공통점이 좀 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또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안전보건감독기관에서 여러 번 이거 고쳐라 지적을 했는데 그냥 무시했다거나 이렇게 좀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안전조치를 안 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들이었습니다. 법원이 봤을 때 이건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럼 유죄 판결에서 제일 많이 지적된 위반 사항은 뭐였어요? 기업들이 중처법 지키려면 뭘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지적된 건 중처법 시행령에 나오는 건데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고 점검했는가 제4조 제3호 이거 하고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는가 제4조 제5호 이 두 가지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판결 하나당 평균 한 3개 정도 의무 위반이 인정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만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고 또 안전 담당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체계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판결 나온 사건들을 보면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이 많고 규모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네요. 아직 대기업 판결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몇 가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원이 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랑 실제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다 받아들여서 그 의무 위반이 진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좀 더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거죠. 인과관계 입증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 났을 때 원청 대표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건 좀 과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실제는 법조문 자체가 너무 애매해서 기업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의무를 다한 건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중소기업 부담만 커진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되고 나서도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아닌데 법의 실효성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온 31호 판결에서는 드물게 무죄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인과관계 때문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거죠. 앞으로 이 인과관계 입증을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볼 것인가 이게 중처법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판례가 더 쌓이면서 좀 더 명확해지겠네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신 판결 동향 잘 따라가면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로 잘 작동시키는 데 집중해야겠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법 재개정, 정부 감독 강화 흐름에 더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법의 보호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 범주를 넘어서 확장하려는 시도들인데요. 이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자 추정제 도입 추진입니다. 근로자 추정제요. 네, 예를 들어 특수고용직 종사자분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분들처럼 계약 형식은 도급이나 위탁인데 실제 일하는 걸 보면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거예요. 일단 근로자로 본다. 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근로자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사용자가 직접 그걸 입증해야 하는 거죠.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면 겉으로는 프리랜서 계약 맺은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사실상 미용실 원장이 출퇴근 시간 관리하고 업무 지시 다 한다면 일단 근로자로 보고 휴가나 퇴직금 같은 권리를 줘야 하고 원장이 아니다라고 하려면 직접 증거를 대야 한다 이런 거군요. 입증 책임 전환,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워낙 다양한 고용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거냐, 또 사용자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중요한 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이것도 있죠. 네, 이것도 정말 오래된 숙제인데요. 지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연차 휴가, 휴일에 일하면 더 주는 수당, 함부로 해고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보호조항들이
상당수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각지대라고 하죠. 네, 이걸 단계적으로라도 확대 적용해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목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예전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는데 영세 자영업자분들 경영 부담이나 반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한다 해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 외에도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고용승계 의무화 같은 거나 또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 의견을 모으기 위한 근로자 대표 제도 정비 같은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고용 승계 의무화는 용역업체 바뀌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근로자 대표제도 정비는 뭔가요? 네,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같은 일을 계속하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업체가 의무적으로 고용을 이어받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근로자 대표는 지금 법마다 좀 흩어져 있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식이나 임기, 권한 같은 걸 좀 명확하게 법으로 만들고 근로자 대표 위원회 같은 걸 상설기구로 두는 방안 같은 게 추진되고 있어요. 아, 노조 없는 회사에서도 직원들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낮으니까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가 강합니다. 특히 근로자 대표 뽑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예고되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사용자 책임은 강화되고 노조 활동은 좀 더 보장되고 주 4.5일제 논의처럼 근로시간은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고 정부는 노동과 안전을 묶어서 강력하게 감독하겠다고 하고 중처법 판결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거기에 근로자 추정제나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강화처럼 법의 테두리 자체를 넓히려는 시도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노동자 권익을 더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 방향성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책 의지나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 하는 거겠죠. 그쵸. 현실 적용의 문제. 네. 경영계에서 계속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경영 부담 너무 커진다, 법이 너무 불확실하다, 투자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이나 연착륙 방안이 나올지 이게 앞으로 정말 큰 과제입니다. KDI 정책 칼럼 같은 데서도 지적하듯이 성공적인 노동개혁이라는 게 어느 한쪽만 희생하거나 양보해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쪽이 어려움을 겪는 쪽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연대하는 그런 소위 하우상박 정신에 기반한 상생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상생을 위한 연대 정말 중요한 키워드 같습니다. 이렇게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는 가치와 기업의 혁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가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 기업, 또 우리 노동자 개개인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